1983년 8월 14일 7살의 어린 이서우가 뉴욕과 사우스햄튼 사이를 항해하던 오션 프린세스호 가족 여행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서우의 가족은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2008년 동해의 작은 외딴 섬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은 그 운명적인 밤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여러분들이 들을 이 이야기는 모든 논리를 거부하고 대양에서의 실종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의문에 빠뜨린다. 이서우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어린아이였고 할아버지가 직접 깎아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특별한 나무배 장난감을 가지고 다녔다. 그 장난감은 수십 년 동안 연구원, 해양학자, 해류 전문가들을 애태우게 할 미스터리의 열쇠가 될 것이었다. 오션 프린세스호는 당시 가장 안전한 대형 여객선 중 하나로 흠잡을 데 없는 보안 시스템과 완벽한 기록을 자랑했다. 이씨 가족은 이 여행을 완벽한 가족 휴가로 계획했다. 서울에서 성공한 건축가 이준호와 미술교사인 아내 이미연, 그리고 두 자녀인 이서우와 12살의 누나 이혜우는 이 꿈같은 여행이 최악의 악몽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서우의 실종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아이는 밤 9시 30분 누나의 감독해 승객 갑판에서 노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10시 15분 부모가 아이를 재우러 왔을 때 아이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목격자도 싸운 흔적도 논리적인 설명도 없었다. 마치 동해의 어둠이 아이를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 것 같았다. 이 불안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와 같은 실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새로운 사건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나라와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커뮤니티가 전 세계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이 비극의 엄청난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의 날들로 돌아가 있시 가족을 깊이 알아봐야 한다. 이준호는 이 완벽한 휴가를 몇 달 동안 계획했다. 서울에서 유명한 건축가로서 그는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들을 설계했지만 그의 진정한 열정은 항상 바다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 더 나은 삶을 찾아 동해로 이주했을 때처럼 대형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을 꿈꿨다. 이미연도 해상 여행에 대한 매력을 공유했다. 명문 사립학교의 미술교사로서 그녀는 대형 여객선의 황금기를 광범위하게 연구했으며 항상 그 사치와 우아함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 이 여행은 단순히 가족 휴가가 아니라 역사와 연결되고 자녀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기회를 의미했다. 이서우는 7살 치고는 비범하게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그의 선생님들은 그를 넘치는 상상력과 주변 세상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작은 천재라고 묘사했다. 그는 정원에서 개미를 몇 시간 동안 관찰하거나 블록으로 정교한 성을 짓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종류의 아이였다. 그의 가장 소중한 장난감은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전에 곡구, 이재호 할아버지가 특별히 깎아준 작은 나무배였다. 곡구, 이재호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자 노련한 뱃사람으로 숙련된 장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정교함으로 배의 모든 세부사항을 깎았다. 작은 돛담배는 정확히 길이 15cm, 너비 8cm였고 진짜 리넨으로 만든 3개의 작은 하얀 돛이 있었다. 뱃머리에는 놀라운 섬세함으로 SM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선체에는 나의 작은 선장에게 재호 할아버지가라는 작은 글귀가 있었다. 배는 이서우에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잃은 할아버지와의 연결고리이자 해상모험의 세계로 향하는 창문이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서우는 상상의 바다를 따라 작은 배를 항해하며 용감한 탐험가와 잃어버린 보물에 대한 서사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미연은 종종 아들을 방에서 발견하곤 했는데 작은 배에 마치 실제 친구에게 속삭이듯 비밀을 속삭이는 모습이었다. 이서우의 누나인 이혜우는 책임감 있고 보호적인 아이로 남동생을 매우 아꼈다. 12살의 그녀는 이미 어머니와 같은 예술적 창의성의 징후를 보였지만 아버지의 실용적이고 세심한 성격도 물려받았다. 이혜우는 이서우의 비공식적인 수호자가 되어 항상 남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지 확인했다. 남매의 나이 차이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혜우는 이서우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작은 모험 동반자로 생각했다.
오션 프린세스호는 1980년대 초 해양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1978년 사우샘프턴 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대형 유람선은 과거 대형 여객선의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해상 안전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길이 218m에 2,847명의 승객과 10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 배는 동해를 항해하는 선박 중 가장 안전하고 럭셔리한 배로 손꼽혔다. 30년간의 해상 경험을 가진 베테랑 선장 윌리엄 손필드가 오션 프린세스호를 지휘했고 그의 명성은 흠잡을 데 없었다. 그의 지휘 아래 심각한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선원들은 그의 확고하면서도 공정한 리더십을 깊이 존경했다. 손필드 선장은 이 항로를 수백 번 항해하며 모든 해류, 날씨 패턴, 위험 지점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다. 배의 보안 시스템은 모든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안 요원이 하루 24시간 갑판을 순찰하며 최첨단 안전 울타리를 갖추어 누군가가 실수로 배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프로토콜은 특히 엄격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저녁 8시 이후 외부 갑판에서 성인과 동반해야 했으며 아동 돌봄 전문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 이서우 가족은 오션 프린세스호 7번 갑판에 바다가 보이는 1등석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산책 갑판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었다. 스위트룸은 2개의 연결된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부모님용, 다른 하나는 아이들용이었고 가족이 함께 모여 게임을 하거나 동해의 끝없는 푸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거실이 있었다. 이서우는 여행 내내 자신의 작은 배를 어디든 가지고 다니겠다고 고집했고 마치 장난감 배가 거대한 유람선과 함께 서사적인 모험을 항해하는 상상을 했다. 여행의 첫 며칠은 완벽 그 자체였다. 가족은 메인 다이닝룸에서 우아한 식사를 즐겼고 낮에는 배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며 저녁에는 갑판을 거닐며 어두운 바다 위 별들을 감상했다. 이서우는 배에서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는 듯 보였다. 이해운은 가지고 다니던 그림 일기에 여행의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단순히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에서 느낀 감정까지 담아냈다. 이미연은 이서우가 유람선의 여러 곳에서 배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수십 장의 사진으로 찍었다. 실종 전날 아침에 찍힌 특히 감동적인 사진에는 이서우가 갑판 의자에 앉아 작은 배를 수평선 쪽으로 들고 있다. 마치 자신의 장난감 배를 둘러싼 광대한 바다와 비교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인 운명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불과 몇 시간 후였다. 8월 14일은 다른 완벽한 바다 위 날들처럼 시작되었다. 날씨는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로 이상적이었다. 이서우는 아침 식사를 신나게 먹었고 이른 아침 창문 밖으로 본 돌고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배의 어린이 클럽 활동에 참여하며 보냈다. 항상 손에 파란색 작은 배를 들고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장난감 배의 모험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녁 식사 때 이서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그는 가족 모두를 창가 테이블에 앉히고 식사하는 동안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설득했다. 이미연은 나중에 이서우가 창밖으로 배를 들고 속삭이던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마치 그와 그의 장난감 배 사이의 약속이나 특별한 비밀처럼 들렸다. 저녁 식사 후 가족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갑판을 산책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들이 여행 동안 정한 전통이었다. 별 아래 함께 걷고 짠 바닷바람을 마시며 그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서우는 늘 그랬듯이 배를 가져가겠다고 고집했고 부모님이 뒤에서 따라오는 동안 이혜운과 함께 앞서 달려갔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다. 그날 밤 산책 갑판은 적당히 붐볐다. 다른 승객들도 완벽한 날씨와 고요한 바다를 즐기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들, 그리고 단순히 동해의 광대함을 응시하는 몇몇 홀로 온 승객들이 있었다. 분위기는 여유롭고 안전했으며 럭셔리 유람선에서 완벽한 밤에 기대할 수 있는 정확한 모습이었다. 밤 9시 30분 이준호와 이미연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기 위해 스위트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이서우는 이혜운과 함께 갑판에 좀 더 머물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요청이었다. 이혜운은 여행 내내 책임감 있는 언니임을 보여주었고 부모님은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게다가 갑판은 여전히 안전하고 잘 감시되는 곳이었고 배 직원들이 항상 눈에 띄었고 다른 승객들도 주변에 있었다.
이해운은 나중에 그 마지막 45분을 수십 년 동안 그녀를 괴롭힐 고통스러운 명확함으로 묘사할 것이다. 이서운은 배 근처에서 배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난간을 따라 배를 태우며 새로운 모험을 상상하곤 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항상 말이다. 다른 아이들도 근처에서 놀고 있었고 이해운도 여행 중인 한 가족의 또래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혜운이는 단 한순간도 서울을 완전히 놓친 적이 없었다. 수백 번이나 수사관, 경찰, 치료색에 반복해서 진술했듯이 서울은 밤새도록 눈에 보였고 안전했다. 위험의 징후도 없었고 낯선 사람이 접근하지도 않았고 특이한 일도 없었다. 그저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서우가 작은 파란 배와 그 배가 상징하는 무한한 모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씨 가족은 아들의 운명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불확실성에 시달렸다. 1980년대에는 해상통신이 제한적이었고 수색 및 구조 시스템은 지금처럼 기술적으로 정교하지 않았다. 서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고통은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이는 부모와 누이뿐만 아니라 빛나는 눈과 전염성 있는 미소를 지녔던 작은 아이를 알고 사랑했던 조부모, 삼촌, 사촌,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밤 10시 15분 정각, 이준호와 이미연 부부가 아이들을 찾아 재우기 위해 스위트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혜운이가 갑판 벤치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얼굴에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 혜운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이씨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서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에서 배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준호의 초기 반응은 불신감과 함께 커져가는 패닉이었다. 아버지로서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서우가 아마도 어떤 게임의 일부로 숨었거나 화장실에 갔거나 단순히 갑판의 다른 부분을 탐험하느라 정신이 팔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연이 점점 더 절박한 목소리로 서우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근처의 다른 승객들이 지난 몇 분 동안 작은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확인하자 끔찍한 현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혜운이는 흐느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번이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날의 일에 대해 다른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우가 장난감 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뒤돌아 서우를 찾았을 때 그는 단순히 없었다. 그의 작은 파란 배도 갑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혜운이는 벤치 아래 장식용 기둥 뒤를 찾아보았다. 심지어 다른 아이들에게 오빠를 보았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오션 프린세스호의 비상 프로토콜은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인상적이었을 법한 군사적 효율성으로 활성화되었다. 선장에게 즉시 통보되었고 몇 분 만에 배의 모든 승무원이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색에 참여했다. 배의 확성기는 서우가 안내 데스크로 오라는 정기적인 안내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승무원들은 크루즈선의 모든 갑판, 모든 복도, 모든 공공 및 개인 공간에 배치되었다. 초기 수색은 7살 아이가 숨거나 길을 잃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지역에 집중되었다. 승무원들은 화장실, 게임룸, 수영장, 극장, 레스토랑, 상점, 그리고 배에 접근 가능한 모든 구석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들은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제한된 구역에 접근했다. 그들은 저장 공간, 청소용 옷장, 심지어 구명보트까지 확인했다. 서우는 배의 어느 곳에도 없었다. 수색이 확대되는 동안 준호와 미연은 매 순간을 영원처럼 보냈다. 미연은 부분적인 충격 상태에 빠져 서우의 이름을 외치는 히스테리 상태와 끔찍한 침묵의 시간을 번갈아 가졌다. 그녀는 그저 움직이지 않고 바다를 응시하며 순수한 의지만으로 아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배의 직원들과 협력했다. 서우의 최근 사진을 제공하고 그가 입고 있던 옷과 가지고 있던 물건들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혜운이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지만 부모 다음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다. 12살의 나이에 그녀는 어떤 아이도 경험해서는 안 될 압도적인 죄책감에 직면했다. 몇 번이고 그녀는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서우가 난간 근처에서 놀도록 허락한 것, 다른 소녀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팔린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했다. 승무원들과 배의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죄책감은 그녀의 어린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 선장은 북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크루즈선을 완전히 멈추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배는 수색이 진행되는 6시간 이상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션 프린세스호 역사상 가장 철저한 수색이 시작되었다. 강력한 탐조등이 배 주위의 바다를 비추었고
승무원들은 고성능 쌍안경으로 물표면에 보일 수 있는 모든 파도, 그림자, 떠다니는 물체를 샅샅이 살폈다. 부산 해양경찰청에 즉시 통보되었고 몇 시간 내에 여러 수색 및 구조선과 항공기가 오션 프린세스호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로 모여들었다. 1983년 기준으로 대규모 해상 수색 작전이 펼쳐졌다. 순찰선, 헬리콥터, 정찰기, 심지어 군 잠수함까지 이서우와 그의 작은 파란색 배를 찾는 데 참여했다. 다음 날 오션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해양조사관들은 완전한 버브약 조사를 시작했고 이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이론적으로 주요 갑판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해야 했던 배의 보안 카메라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정확히 17분 동안 밤 9시 47분부터 10시 04분까지 서우가 놀던 갑판 구역을 비추던 카메라들이 동시에 오작동했다. 그 중요한 몇 분간의 비디오 녹화는 없었다. 배의 보안 시스템 기술자들은 이 다중 고장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다. 카메라들은 항해 내내 완벽하게 작동했고 10시 04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기술 기록에는 정전, 전자기 간섭 또는 예정된 유지 보수와 같이 중단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다.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감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할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전문 인터뷰어들은 그날 밤 근무 중이던 모든 승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 동안 갑판이나 주변 지역에 있던 모든 승객을 신문했다. 증언들은 일관성이 있었지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여러 사람이 서우가 배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가 사라지는 정확한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다. 마치 그 아이가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전자적 암흑의 17분 동안 그날 밤 갑판에서 놀던 다른 아이들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불안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몇몇 아이들은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 남자에 대한 묘사는 다양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가 검은 머리라고 했고 다른 아이들은 금발이라고 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가 안경을 썼던 것을 기억했고 다른 아이들은 그가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아이들의 증언에 불일치는 신뢰할 수 있는 몽타주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이 신비한 인물의 존재는 사건의 불길한 차원을 더했다. 조사관들은 또한 서우의 작은 파란색 배가 유람선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이 부재는 그 장난감이 항해 내내 아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만약 서우가 실수로 배 밖으로 떨어졌다면 충격의 순간에 배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고 장난감은 갑판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아이와 배 모두가 동시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발생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다. 그날 밤의 해류 분석과 기상 조건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해양학자들은 동해의 특정 지역의 해류가 특히 복잡하며 여러 해류가 교차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서우가 물에 빠졌다면 그의 몸은 여러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 있으며 이는 수색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해양학적 분석에는 더 불안한 점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 특정 날짜의 그 특정 위치에서 그 특정 바람과 해류 조건에서 물에 빠진 어떤 작은 물체도 매우 특정한 표류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들의 모델에 따르면 서우의 작은 배와 같은 물체는 동해의 해류를 따라 북동쪽으로 아마도 러시아 극동이나 일본의 해안으로 수년 동안 흘러갔을 것이다. 이 해운을 평가한 버브약 심리학자들은 그 소녀가 자신의 인식과 기억에 따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가 정보를 숨기거나 끔찍한 것을 목격하여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징후는 없었다. 그녀의 죄책감은 진정했지만 실제적인 과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어린 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언니의 자연스러운 죄책감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혜은이가 서우가 어둠 속 바다에 삼켜지는 것을 보는 악몽을 포함하여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식 조사는 3주 후에 파괴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편결로 끝났다. 이서우는 1983년 8월 14일 밤오션 프린세스호에서 배 밖으로 떨어져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었고 아마도 익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의 추락의 정확한 원인은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당국은 범죄 활동의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배에서 아이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떻게 떨어졌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도 없었다. 이준호와 이미연은 망연자실한 부모가 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견고했던 그들의 결혼 생활은 15년 동안 쌓아온 이준호와 이미연의 관계는 상실과 불확실성의 무게 아래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고통을 막는 요새라도 짓는 듯 점점 더 복잡한 건물을 설계하는 일에 강박적으로 몰두했다. 이미연은 교사 일을 그만두고 이서울을 찾거나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도 알아내기 위해 사설 탐정, 영매,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며 답을 찾는 데 전념했다. 이혜우는 바다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동생을 데려갔다는 이유로 바다를 미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가 이서우의 행방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 것처럼 이상하게 끌렸다. 이후 몇 년 동안 이혜우는 바다 사진을 몇 시간씩 들여다보고 해류 지도를 연구하고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읽었다. 가족은 다시는 이서우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다. 서울집에서 이서우의 방은 그가 떠난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장난감은 정돈되어 있었고 좋아하는 책은 선반에 있었으며 침대 옆 탁재는 파란 배를 들고 있는 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성지이자 동시에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소였다. 세월은 천천히 흘렀고 이서우의 이야기는 가끔 해양 미스터리나 미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다시 언급되는 해양 비극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준호 가족에게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피를 흘리는 찢어진 상처였고 밤에 잠을 깨우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으며 존재만큼이나 실제하는 부재였다. 이서우 실종 후 처음 5년 동안 이미연은 자신의 비극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탐정이 되었다. 서울집의 지하실은 마치 탐정사무소의 작전본부처럼 변했다. 동해 지도가 벽을 덮었고 해류, 바람 패턴, 가능한 표류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해양학자, 수색 및 구조 전문가, 사설 탐정, 심지어 비슷한 상황에서 사라진 다른 아이들의 가족들과 주고받은 서신으로 가득 찬 파일들이 있었다. 이미연은 해양 지도를 도로 지도처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쿠로쇼 해류의 복잡성, 동해 해류의 계절별 패턴, 그리고 떠다니는 물체가 몇 년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전 세계 대학의 과학자들과 접촉하여 이서우나 적어도 그의 작은 파란 배가 어디로 흘러갔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았다. 이준호는 슬픔을 다루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건축 사무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일에 깊이 몰두했다. 점점 더 야심차고 복잡한 건물을 설계했는데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서우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밤이 되어 마침내 집에 돌아오면 뒤뜰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동쪽, 즉 동해가 있다고 상상하는 곳을 바라보며 아들이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이준호와 이미연의 결혼 생활은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그저 같은 상실감을 공유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낯선 사람이 되었을 뿐이었다. 이준호는 앞으로 나아가서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이미연은 이서우가 죽었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슬픔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해마다 더 넓어지는 간극을 만들었다. 이혜우는 그 어려운 세월 동안 조숙하게 성장했다. 17세의 그녀는 또래들과는 다른 정서적 성숙함을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청소년도 겪어서는 안 될 심리적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동생을 데려간 바다를 이해해야 한다는 깊은 필요에 이끌려 해양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성적은 예외적이었지만 선생님들은 그녀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슬픔을 알아차렸다. 1988년 실종 5년 후 이미연은 마침내 이준호를 설득하여 사적인 수색 탐사를 지원하게 했다. 그들은 전문 잠수부팀과 연구선을 고용하여 이서우가 사라진 지역을 수색했다. 탐사는 2주 동안 지속되었고 이서우와 이혜운을 위해 모아둔 대학 등록금 저축액이 들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옷 흔적도 작은 배도 이서우가 그물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실패한 탐사는 가족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이준호는 마침내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 어느 날 밤 이미연이 두 번째 수색 탐사를 계획하기 시작하자 이준호는 몇 년 동안 그들 사이에 떠다니던 말을 그녀에게 했다. 미연아, 우린 이서우가 갔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이혜운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이미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가슴 아팠다. 내가 없는 아들을 어떻게 묻을 수 있어? 그날 밤 이준호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그 밤 이후 이준호와 이미연은 결코 같은 침대에서 잠들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었다. 석 달 뒤 이준호는 서울 중심가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1989년 이혼이 확정되었다.
이혜우는 이혼한 부모님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어 메시지를 전하고 소식을 업데이트하며 깨진 가족의 유대감을 어떻게든 유지했다. 해양학을 공부했던 마이애미 대학 시절, 이혜우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주간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이서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심했지만 언젠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1990년대는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가져왔다. 이미연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자 인터넷에 집착했고 실종된 사람들을 위한 초기 웹사이트들을 만들었다. 이서우의 웹페이지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진, 실종되던 밤 입었던 옷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그의 작은 파란색 배에 상세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연은 해양 미스터리, 실종 사건, 그리고 전 세계 해변에서 발견된 물건들에 대한 토론 포럼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했다. 이 10년 동안 이미연은 이서우의 것일 수도 있는 물건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수십 통 받았다. 뉴펀들랜드의 한 어부가 그물에서 파란색 장난감 배를 발견하고 이미연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으로 날아가 조사했을 때 그것은 다른 제조업체의 것이었다. 그리고 새겨진 나의 작은 선장에게 제오 할아버지가라는 문구도 없었다. 스코틀랜드의 한 가족은 이서우가 입었던 옷과 일치하는 아동복을 해변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막 보급되기 시작한 DNA 검사는 그것이 이서우의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매번의 오보는 이미연에게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갑작스러운 희망 뒤에는 엄청난 실망이 따랐다. 이준호는 그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치유할 방법을 찾으라고 간청했지만 이미연은 치유가 필요 없고 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혜우는 전문 해양학자로서 경력을 시작했고 해류와 표류 패턴 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오빠를 찾는 일을 학문적 영역으로 가져갔다. 1995년 이혜우는 북대서양 소형 물체 표류 패턴, 1980년에서 1995년까지의 문서화된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의 첫 과학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이서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족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계산, 모든 해류 모델, 모든 표류 분석이 작은 아이와 그의 장난감 배를 찾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이 분야의 표준 참고 자료가 되었고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하는 데 인용되었다. 이준호는 이 기간 동안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1994년에 린다라는 이름의 동료 건축가와 재혼했는데 그녀는 이준호의 삶에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이해하는 사려 깊은 여성이었다. 그들은 1996년에 마이클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준호는 새 아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기쁨은 항상 잃어버린 아들과 한때 가졌던 가족에 대한 슬픔과 뒤섞여 있었다. 이미연은 재혼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서우의 기억을 살리고 그의 행방에 대한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헌신으로 수도승처럼 변모했다. 그녀는 이서우의 방을 일종의 성격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현대 컴퓨터를 갖춘 연구센터로 만들었다. 종이 지도를 점차 대체했지만 똑같이 강박적인 목적을 수행했다. 이미연이 수년 동안 고용한 사설 탐정들은 이서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점점 더 정교한 이론들을 탐구했다. 일부는 그가 대서양 횡단 선박에서 운영되는 아동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배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 불법 입양되어 유럽으로 끌려갔다고 제안했다. 심지어 이서우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성장했다는 이론들도 있었다. 각 이론은 조사를 요구했고 각 단서는 추적되어야 했으며 각 가능성은 탐색되어야 했다. 이미연은 이러한 이론들을 추구하는 데 20년 동안 문자 그대로 수십만 달러를 지출했다. 그녀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등 수십 개의 유럽 도시를 여행하며 이서우의 사진을 사회복지사, 경찰, 그리고 1980년대에 불가사의한 아이를 만났을 수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혜우는 어머니에게 현실을 받아들일 때라고 부드럽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연은 논리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그의 시신을 찾거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내 아들은 어딘가에 살아있다. 이 확고한 신념은 이미연을 수년 동안 기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평화를 찾거나 새로운 삶을 건설할 가능성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새천년이 오고 갔지만 이서우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이미연은 50세, 이준호는 52세가 되었고 이혜우는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20대에 접어들었다. 이 씨 가족은 일종의 영구적인 림보 상태로 존재하는 법을 배웠다. 완전히 해체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치유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결코 결론을 맺지 못한 비극의 생존자들이었다.
진실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2005년 실종 22년 후 이해운은 우주홀 해양학 연구소에서 저명한 연구원 자리에 올랐다. 해류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전 세계 바다를 통해 물체와 오염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남동생을 찾으려는 개인적인 열망이 그녀를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만들었다. 이 기간 동안 이해운은 고성능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서우의 작은 배가 정말로 1983년 그날 밤 바다에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난 25년간 수집된 해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녀의 계산은 매혹적인 그림을 그려냈다. 만약 배가 물과의 초기 충격을 견디고 떠다닐 수 있었다면 북대서양 해류는 그것을 복잡한 경로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북동쪽으로, 그 다음에는 영국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이슬란드와 페로제도 주변 해역으로 향했을 것이다. 모델들은 수십 년간의 표류 끝에 이 경로를 따랐던 모든 물체가 결국 노르웨이 해안이나 북대서양의 외딴 섬으로 밀려왔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과학적으로는 매혹적인 이론이었지만 이해운은 작은 나무배가 수십 년간의 소금물 노출, 폭풍, 그리고 자연 요소를 견뎌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연은 딸의 작업을 집착적으로 따라갔고 새로운 컴퓨터 모델과 시뮬레이션마다 서울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해운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목적지로 제시한 모든 국가의 당국에 연락하기 시작했고 서우의 배 사진을 보내 해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2007년 실종 24년 후 이미연조차 감정적인 피로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수색은 그녀의 삶 전체를 집어삼켰고 비록 그녀는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장 사적인 순간에는 이해운과 이준호가 내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자문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제는 어떤 종류의 종결을 찾을 때였다. 20년 넘게 그녀의 존재를 규정했던 절망적인 수색을 계속하지 않고 서우의 기억을 기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때였다. 바로 이 회의에 싹이 트기 시작한 순간 이씨 가족이 마침내 그들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대서양은 마침내 어린 이서우와 그의 분리할 수 없는 파란 배의 운명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비밀을 드러냈다. 2008년 3월 15일 그 불운한 오션 프린세스호 여행으로부터 정확히 25년 후 에릭 요한센이라는 어부가 북대서양 페로 제도의 가장 외딴 섬 중 하나인 미키네스의 바위투성이 해안을 걷고 있었다. 에릭은 이 고립된 섬들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는 해안의 모든 부분을, 모든 암석 지형을, 광활한 바다에서 돌이 많은 해변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모든 조류 패턴을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3일 동안 섬을 강타했던 특히 격렬한 폭풍이 지난 후 에릭은 늘 그랬듯이 바다가 해안에 무엇을 가져다 놓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섰다. 북대서양의 폭풍은 종종 흥미로운 물건들을 페로제도 해안으로 밀어 올렸다. 난파선 조각, 메시지병, 때로는 수십 년 전에 이 지역을 지나갔던 배들의 개인 물품까지도. 그러나 그날 아침 에릭이 발견한 것은 그를 4세기 전에 시작된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었다. 두 개의 큰 바위 사이에 끼어 해초와 모래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는 것을 에릭은 보았고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소금물 노출로 마모되었지만 분명히 인공적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은 나무 물체였다. 에릭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바위 감옥에서 풀어내고 진흙과 해초를 닦아냈을 때 나타난 것은 작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나무 도치담배였다. 시간의 흐름으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에릭이 그 물체를 더 자세히 조사하게 만든 것은 뱃머리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 SM이었다. 비록 글자가 수십 년간의 소금물과 모래와의 마찰로 부분적으로 마모되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단순하지만 교육받은 사람인 에릭은 이 작은 배가 자신의 외딴 섬 해안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거리를 여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물체에서 그는 역사, 비극, 그리고 이야기되어야 할 이야기의 느낌을 받았다. 에릭은 그 작은 배를 집으로 가져와 최근 페로 제도에 설치된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여 바다에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이미연의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이미연은 10년 넘게 서우와 그의 사라진 장난감 배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왔다. 웹사이트의 사진들은 에릭이 발견한 물체와 정확히 일치했다. 같은 크기, 같은 특징적인 파란색, 같은 손으로 새겨진 이니셜. 에릭 요한센은 바다의 힘과 파도들이 해안으로 실어 나르는 이야기들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미연에게 정성스럽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그가 발견한 작은 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은 디지털 사진들을 첨부하여 낡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 물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연이 2008년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의 집에서 그 이메일을 열었을 때 그녀의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꿈꿔왔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진들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우의 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조각했던 작은 푸른 도시담배, 그 끔찍한 밤 동해에서 아들과 함께 사라졌던 때려야 뗄 수 없던 모험의 동반자였습니다. 이미연은 즉시 우주홀 사무실에 있던 이혜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혜운이 엄마가 이메일로 보낸 사진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과학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 모델은 정확히 이러한 가능성을 예측했었습니다. 1983년 특정 위치에서 바다에 떨어진 물건이 북대서양 해류를 따라 결국 약 25년의 해양 표류 끝에 페루 제도 주변 해역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과학은 이 순간을 예측했지만 감정적인 현실은 파괴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이혜우는 즉시 엄마와 함께하기 위해 서울로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서우의 배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서우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페루 제도로 긴급 여행을 조직했습니다. 이혜운의 연락을 받은 이준호 또한 25년간 찾아 헤매던 답을 마침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여행에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루 제도로의 여행은 이씨 가족에게 초현실적이었습니다. 25년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서우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었던 물건을 물리적으로 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요한센은 바가르의 작은 공항에서 섬 주민 특유의 친절함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 작은 배를 보물처럼 보살폈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 배가 깊이 중요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미연이 25년 만에 서우의 배를 마침내 손에 쥐었을 때 그 경험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은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에서 수십 년을 견뎌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해류와 폭풍을 뚫고 여행했으며 마침내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이 외딴 섬에 도착했습니다. 고구 이재호 할아버지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새겨 넣었던 이서우의 이니셜은 여전히 보였지만 수년간의 해양 침식으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배의 상태는 그 해양 여정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드러냈습니다. 이혜운이 원격으로 자문한 해양 보존 전문가들은 그 물건이 대부분의 여정 동안 해수면에 떠 있었으며 폭풍 동안 가끔 잠수했지만 고구 이재호 할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띄우는 장난감으로 선택했던 가벼운 밀도의 나무 덕분에 항상 수면으로 다시 떠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모 패턴은 상당한 시간을 북극 해역에서 보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해빙은 나무 표면에 특징적인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배의 발견은 또한 더 깊고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그 배가 25년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았다면 서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를 든 채 물에 빠졌다가 마지막 순간에 놓쳤을까요? 아니면 이야기에 뭔가 더 불길한 것이 있었을까요? 페루 제도의 배가 있었다는 것은 1983년 그날 밤 바다에 뭔가 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서우 실종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혜우는 자신의 해양학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에릭 요한센과 함께 배를 그 특정 날짜 그 특정 해변으로 이끌었을 해류의 정확한 패턴을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은 그 물건이 북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경로를 따랐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멕시코 만류와 함께 북동쪽으로, 그 다음 유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북극 해역으로 이동한 후 다시 남쪽으로 페루 제도로 향했습니다. 배가 25년 동안 따랐던 경로는 시적이지만 가슴 아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돛담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들을 홀로 항해했습니다. 훨씬 더 큰 배들을 침몰시켰던 폭풍들을 견뎌냈습니다. 건물 크기의 빙산들이 천천히 남쪽으로 표류하는 북극 해역을 떠다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서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위해 상상했던 마지막 장대한 모험이었습니다. 이미연은 그 배를 전문적으로 보존하여 서우를 위한 기념물로, 또한 놀라운 시간 동안 믿을 수 없는 거리를 가로질러 물건들을 보존하고 운반하는 바다의 비범한 힘을 증언하는 전시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해양박물관들에 연락했고 마침내 과학산업박물관이 서우와 그의 배에 대한 연구 전시를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2009년에 개장한 이 전시는 배뿐만 아니라 서우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쳤을 해상 경로에 대한 자세한 지도, 해류에 대한 교육 정보,
그리고 이준호 가족이 25년 동안 이어진 수색의 모든 이야기가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비극, 과학적 미스터리, 그리고 끈질긴 가족 사랑의 힘이 결합되어 수많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박물관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전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준호, 이미연, 이혜우는 배의 발견 후에 비로소 어떤 종류의 마무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션 프린세스호에서 그날 밤 서우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 그의 실종이 실제였다는 것, 그리고 바다가 25년 동안 그의 역사의 작은 조각을 간직하다가 마침내 가족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연은 25년 동안 피했던 애도 과정을 마침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는 서우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물리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녀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존재했고 실제였으며 그의 기억이 문자 그대로 세계의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혜우는 해양학 분야에서 경력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깊이 개인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우의 배에 대한 경험은 그녀를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해양과학을 활용하는 저명한 옹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표류 패턴을 예측하고 해상 수색을 돕는 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서우와 그의 작은 파란색 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멈추지 않는 해류와 결코 잊지 않는 파도를 통해 모든 대륙, 모든 가족, 모든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변모했습니다. 그 배는 25년 동안 홀로 항해하며 할아버지의 사랑, 아이의 꿈, 그리고 한 가족의 희망을 싣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더 많은 실제 사례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5년간의 동해를 가로지른 이 놀라운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우리를 시청하고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서우의 이야기와 같은 모든 이야기는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연결하는 힘 또한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세상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